그러면 23년, 24년은 뭐냐? 저는 회의 속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거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그 금리 인상에 의한 충격파가 경제에 이제 작동을 해서 올해는 경기가 정말 나빠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요, 회의 속에서 꾸역꾸역 저는 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올해 전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 아마 될 겁니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초보자와 프로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될 거고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올해 시장을 전망하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올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도 좀 심할 거고요. 시장은 결국은 플러스로 끝나겠지만 뭐 반대 매매라든지 저점을 또 52주 신저가를 막 내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긴급하게 설 특집으로 2024년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분기 차트입니다. 차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분기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제일 위에 있는 RSI를 보면서 RSI가 과열권에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5분기 연속 하락을 했댔죠. 2022년도에. 그때 21년 3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5분기 연속 하락을 했던 게 2008년도에 5분기 연속 하락한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RSI가 20을 깨고 내려가면서 과매도 영역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코스피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시장 자체가 뭐 아주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 차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 RSI가 과열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RSI가 과열을 보이고 그러고 나서 한 2, 3분기 뒤에 주식을 팔아도 늦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시장하고 내년까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존 템플턴 경의 이 유명한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그러면 이번 강세장이 언제 바닥을 쳤었죠? 미국은 22년 10월 달에 바닥 치고, 그죠? S&P 500이 3,500, 그리고 나스닥은 1,080. 야, 이거 뭐 7,000 갈 수도 있고, S&P 500은 거기서 또 20%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아주 비관적이고 암울한 얘기가 막 난무했을 때 결국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강세장이 비관 속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 23년, 24년은 뭐냐? 저는 회의 속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거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 그 금리 인상에 의한 충격파가 경제에 이제 작동을 해서 올해는 경기가 정말 나빠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에서 24년 올해 말까지는요, 회의 속에서 꾸역꾸역 저는 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낙관 속에서 성숙하는 장이 저는 25년이라고 봅니다. 5자가 달린 장에서는 그동안의 100년 역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우리 강한국 작가가 과거 데이터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 2025년 상당히 좋은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물가도 안정된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강세장이 25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는 비관이 아니라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강세론적인 그런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 속에서 죽는 장이 저는 202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를 해야 중간중간에 출렁출렁일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에 대한 코스피 밴드는요, 2390에서 한 3091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3000을 뚫는 거는 올해 연말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갈 때 연말 지수가 저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흐름은 나스닥이 먼저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따라가고 코스닥은 올해 10월 말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12월부터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초까지 약간 개별주들의 짜증스러운 하락이 있었잖아요.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그리고 연말 다 돼서 정부에서 대주주 과세 요건을 5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면서 이제 반등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중요한 펀더멘탈의 변화는 수출 좋게 나옵니다. 그죠? 무역 수지도 개선됐고요. 그리고 수출 상승을 이끄는 주요 섹터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중국의 국제 여행과 관련된 그런 여행 인프라 노선이죠, 노선. 국제 항공 노선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그 비율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벌써 180% 회복을 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지금 한 80%대 회복을 했고 중국이 50%밖에 노선 회복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장을 억눌렀던 페드의 금리 인상이 멈췄죠. 멈추고 5월이냐 7월이냐 이러고 있는데 뭐 3월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5월보다는 저는 7월에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 시장이 강하게 랠리를 보였던 그런 사례들이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06년에서 7년도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야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수록 더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ISM 제조 PMI가 돌아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나왔던 PMI 자료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PMI 차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PMI 미국의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그동안에 50 이하였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많은 비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유가가 지금 70불대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바이든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0불대 초반의 유가 수준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났었던 2017년, 18년, 19년까지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펀더멘탈 개선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상반기까지는 울퉁불퉁하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려고 하면서 올라가는 장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올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역시 11월부터 10월까지 이 할로윈 전략이 과연 유용한가인데 1월 초에 주식을 좀 팔아놨다가 설 전에
매수를 해서 3, 4, 5, 6, 7월까지 시장이 또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뭐 할로윈 전략으로 작년 10월 말에 주식 샀으면 11월, 12월 급등했고요. 1월에 또 시장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2월 달에 여러 가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쐐기형으로 수렴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3월 정도까지 수렴을 했다가 4월부터는 배당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수출 모멘텀이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5, 6, 7월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 그렇다면 코스닥이 보통 보면 베타가 높잖아요. 시장보다 오를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2023년은 상반기에 코스닥이 무려 40%나 올라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은 27% 정도에 끝나긴 했었지만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올해도 그래? 그러면 코스닥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짝수해에다가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16년, 12년, 2008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코스닥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예 그냥 쉬는 게 좋고요. 저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좀 정리를 했다가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사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골드만삭스에서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의 이 전략 자료에 보면 지금은 선진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머징에다가 약간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면서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큰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전략대로 시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시장에 대한 오버웨이트 아니면 마켓 뉴트럴 정도 아니면 언더웨이트 이렇게 나라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버웨이트 하라고 한 국가가 보면 마켓이 차이나 A 마켓. 중국 시장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중국 시장 여기서 더 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차이나 A 마켓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태국,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인도가 있죠. 인도가 왜 좋은지는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글로벌하게 경기가 바닥치고 돌았을 때, 그럴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오버웨이트, 그리고 보통 섹터별로는 한국의 인터넷, 빅테크, 반도체 이런 식으로 오버웨이트 하라는 전략을 과거에도 2016년, 17년에도 그런 전략을 제시했었는데요. 지금 섹터별로도 보면 오버웨이트를 뭘 해야 되느냐? 인터넷, 세미스,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테크, 그리고 자동차. 올해 들어와서 자동차도 상당히 괜찮죠. 거기다가 도요타의 최근에 쇼크도 맞물리면서 상당히 자동차에 좋은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한 4, 5년 쉬었던 바이오도 좀 돌아서고, 그리고 반도체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그런 와중에 가치주들도 좀 돌아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 시장 짜증나서 못하겠다, 미국 시장 가자 하면서 미장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에서 돈 버셔도 됩니다. 올해 내년까지 괜찮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의 그동안에 1980년 이후부터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총 34번 상승을 했어요. 34번 상승을 하고 10번밖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77% 확률로 올해 시장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들 이제 쌍봉 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제가 요 차트 딱 보여드리면서 올해 미국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락을 보면 2008년도에 38%, 그리고 2001년, 2년도에 13, 23, 그리고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 그때 요 3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요. 그 닷컴버블 때 깨지기 전에 수익률 보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2015년 0.73, 18년도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재작년에 19.95 많이 빠졌어요. 그게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 해 작년에 24.7% 올라갔다고 올해 다시 빠지느냐? 올해 다시 빠질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미국의 그 연령대별로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인구 구조를 보시면 25세에서 지금 26세, 27세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저 빨간색 있잖아요. 25세에서 40세까지인데 그 빨간색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23, 4, 5, 6, 7 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면 앞으로 25세 전후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이 인구가 30세가 되고 40세가 되면 그러면 인구 구조에 의한 주식시장의 그 영향을 보면 우리가 25세에서 30세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놓고 그러면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나이가 30살에서 50세를 지날 때 경제가 상당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각 나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항아리 모양하고는 다르죠. 앞으로 다가올 25세 전후의 젊은 층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그런 게 앞으로 20년 동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로 보면 미국 시장 부럽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동남아 국가에 보면 베트남도 보면 베트남 전쟁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있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베트남은 1980년에서 90년 요때가 베이비 붐이에요. 그 연령이 지금 1980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40세가 넘잖아요. 그런데 80년에서 90년도, 2000년도까지 그 태어났던 그 인구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상당히 괜찮은데 요 왼쪽을 보면 요게 우리나라 항아리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의 인구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중국 최근에 중국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로 중국도 보면요 항아리 모양이에요. 중국도 이미 고령화에 들어섰고 중국의 인구가 지금 3, 4, 50대가 가장 많은데 이 인구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2050년 인구 분포 예측에 보면 중국은 2050년 되면 60대, 70대가 가장 많아져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인구도 줍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거의 15억이라고 하는데 14 지금 중국을 추월하고 있는 인도는 어떻게 되냐면 2050년 됐을 때 16억 5천만 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이 돼도 인도는 3, 40대가 여전히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2001년 중국이 그때 당시에 WTO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중국의 성장이 있었는데 거의 인도가 2000년 초에 중국의 모습을 거의 답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인도 ETF 몇 개 상장이 돼 있던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 설명을 한 번씩 드렸는데 골든 크로스가 월봉상에서 5개월하고 20개월 이평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작년 6월 달쯤에 있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과거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때를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시장 안 꺾입니다. 네, 그 사이에 5개월 이평선을 한번 깨는 듯한 조정은 있지만 20개월 이평선 안 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8, 9, 10월 달에 5개월 이평선 깨고 그리고 20개월 이평선도 살짝 깼었어요. 10월 달에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5% 찍었을 때.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11월, 12월, 1월까지 양봉 내면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S&P 500에 대한 스파이라든지 나스닥 QQQ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매수 신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신호는 언제냐면요. 일반인들이 아까 강세장은 언제 탄생한다 했죠? 비관 속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조차도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낮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지금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시면 stronger economy 앞으로 12개월 동안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2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98년 10월 저때 러시아의 국채 디폴트가 있었고 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했을 때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고 그리고 2006년 10월이라든지 그 외의 경우를 보면 저렇게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데라고 생각할 때 바닥을 칩니다. 자, 나스닥의 월별 투자 전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5년 평균, 10년 평균, 26년 평균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 9월 달은 5년, 10년, 26년 전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해가 9월입니다. 그런데 25년 평균으로 보면 2월 달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리고 5년 평균으로 봐도 2월 달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9월은 마이너스 5.4인데 2월은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그동안에 11월, 12월, 1월 동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시장에 조정은 있다. 하지만 3, 4, 5, 6, 7 가면서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고 2월 달에 혹시라도 있을 조정이 있으면 미국의 ETF 같은 거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 세계에 경기 매크로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지표가 바로 이 ISM 제조 PMI. 두 번째, 한국의 수출입 증감률. 그리고 중국의 경기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차이나, PPI.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금리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ISM 제조 PMI도 보면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이 의해서 PMI가 저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2021년도에 한 5, 6월 달에 피크아웃 치고 나서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추이를 자세히 보시면 이번 2월 2일 날 발표됐었던 1월 PMI도 예측치가 47.2였는데 49.1 나왔죠. 전달에 47.4가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저 PMI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PMI가 돌 때는 여기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보면 다 뭐 애플의 아이폰에도 납품하고 그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부터 콘덴서 등 여러 가지 전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 PMI와 굉장히 연동돼서 이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PMI가 돌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구매 관리자가 주문을 늘리고 고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 세계 공장 역할을 아직까지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PPI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6년도에 PMI가 돌 때 PPI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 5% 이상 찍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도체는 같이 올라가나? 어떻게 되지? 당연하죠. 반도체도 2016년도에 PMI 돌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뭐 말들 많았었지만 결국은 돌아서고, 오른쪽에 보시는 대만 가권지수. 대만 가권지수에서 가장 시총이 큰 주식은 아시다시피 TSMC죠. TSMC는 뭐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그런 파운드리 역시도 저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그리고 환율 1330원에서 왜 바로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채 금리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없는 자산인데, 4%나 줘. 이것 때문에 부동산, 주식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장대 음봉이 2개 나오면서 5개월 이평을 일단 깼어요. 깨고 지금 20년 이평이 3.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5개월 이평하고 20개월 이평 사이에서 10년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2,400에서 2,600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보면, 마치 2018년 연말에 나왔던 장대 음봉 2개와 20개월 이평선에서 한 3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위에 두 번째에 있는 게 MACD 오실레이터고요. 이 오실레이터가 추세 지표잖아요. 이 MACD 오실레이터가 2018년 연말에 나왔던 것처럼 음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드디어 음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지난 23년도에 저렇게 한번 금리가 3.5를 깼을 때 저는 저때 음으로 전환하나 했더니 전환을 안 하고 다시 반등이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미 정부에서 채권 발행을 왕창 늘렸었죠. 그러면서 금리가 튀면서 추세가 하락 전환 추세를 만들지 못했는데, 드디어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전환하면서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금리도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장기 차트로 봐도 결국은 장기 금리 차트도 우하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미정부 부채죠. 미정부 부채가 지금 32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고요. 4경에 4% 한번 해보세요. 4경의 4%는 1600조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원금에다가 이자 1600조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 사경이라는 돈이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 만기가 돌아오면 또 새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4%에서 계속 이 높은 금리에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를 원치 않을 거다는 거죠. 자, 그런 장기적인 그림도 금리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총 1위의 변화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등 됐죠. 예,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벌써 한 석 달 전부터 시총 1위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왜 바뀌냐면요,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놈이 1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